그나마 일반 투자자들이 그 기업분들하고 비슷하게 선제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사밖에 없어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문관, 무관이 있는 거죠. 그 정치라는 문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무관들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제조업이 잘 될 때는 어떤 때냐? 이 무관들이 힘을 얻고 성장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예. 꼭 11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는 사장단 인사를 반드시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삼성 이야기, 어제도 저희가 조금 삼성 이야기 깊이 있게 그렇죠. 권순우 팀장이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또 기업을 또 굉장히 상세하게 보시는 기업 분석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지금 삼성 사태를 보고 계시는지, 사태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을 바라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심 있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태란 말이 뭐 전혀 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박주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그냥 다운 사이클 정도가 아닌 거죠, 확실히. 구조적 문제에 빠졌다고 봐야죠. 구조적 문제에 빠졌다. 네. 어떤 구조적 문제입니까? 이번 주에 그 실적 발표하면서 네. 정연영 부회장이 네. 이제 담화문을 발표하지 네. 않았습니까? 사과했다. 네. 담화문이죠, 일종의. 네. 저는 거기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실려 있다고 보는데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예. 첫 번째는 근원적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근원적 기술에 대한 이게 제고.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와 인텔은 사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죠. 예,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 반도체 회사, 네. 그러니까 R&D부터 설계부터 뭐 전부 다를 할 수 있는 회사는 딱 두 곳 있습니다. 인텔과 삼성전자죠. 네. 인텔이 먼저 이제 백기를 들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의 위기를 더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텔이 왜 백기를 들었냐를 좀 살펴보면 삼성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IDM 업체,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이제 그 경영을 해왔냐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죠. 네.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이끌어왔어요. 지난 한 20-30년간. 굉장한 우위를 누렸죠. 네. 우선 생각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의 차세대 CPU가 나올 때를 다 인텔. 사람들이 아, 그 맞아. 노트북을 기다렸어요. 이번에 뭐 13세대가 나와. 사지 마, 기다려. 그러면 인텔의 CPU가 나올 때 모든 그 반도체 관련된 뭐 그 나머지 기업들은 그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다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맞네요. 그렇죠? 근데 인텔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삼성전자도 그래 왔어요. DDR3, DDR2, DDR5를 만들 때 모든 PC 업체들이나 IT 기업체들은 다 대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제품 출시하고. 굉장히 편하게 장사를 했죠. 언제까지? 제가 볼 때는 한 2015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사업을 해왔어요. 네. 이게 우리가 무어의 법칙과 황의 법칙을 듣는데 약간 오해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과 황의 법칙이 2년 내로 혹은 18개월마다 한 단계씩 발전하는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라 무어와 황은 우리 2년 뒤에 신제품 나와 부품 업체들 그 시점 맞춰서 준비해를 알려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은 나의 계획에 맞춰서만 가면 부품 업체들은 다 따라오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는 종합 반도체 업체가 그렇죠. 가장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룰메이커였죠. 구조였다. 룰메이커. 네. 시장은 내가 질서를 룰메이커였죠. 네네. 내 질서를 만들어 다 따라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 구조적 변화를 경영진들이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네. 이 구조적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 3월달에 그 KBS 시사기획창에서 제가 잃어버린 심리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KBS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10년간 삼성은 그 황금 같은 시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구조적 변화가 뭐냐면 반도체 업황 전체가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 TSMC는 그 재편에서 키를 잡고 룰메이커가 돼버렸고, 삼성전자와 인텔은
그 시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먼저 인텔이 먼저 원인사에 나왔죠. 그러니까 인텔은 이런 거예요. 인텔은 막강한 CPU의 권력을 가지고 네. 파운더리에 진입을 했는데 네. 잘 보시면 CPU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파운더리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적응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인텔이 이번에 파운더리를 시장에 내놓은 이유도 적자를 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삼성도 똑같습니다. D램이라는 그다음에 랜드라는 강력한 메모리 시장의 강자에 있으면서 공급자 중심 시장에 있다가 파운더리가 돈이 되는 것 같아라고 뛰어들었는데 이 시장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수뇌부도 조직원들도 모두 이 구조의 변화에서 아무도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의 사태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구조의 변화에 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IDM 업체가 인텔이나 삼성전자가 이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근간의 힘은 무엇이냐? 네. 그거는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네. 자, 인텔은 CPU에서, 삼성은 D램에서. 지금은 무슨 문제냐면은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파생된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몰락할 뿐만 아니라 원래 잘하는 것까지 지금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이게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텔은 이미 CPU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인텔이 이번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차세대 CPU가 루나 레이크예요. 네. 이거를 TSMC에 맡겨버렸어요. 자기들 파운드를 가지고 있는 불구하고. 삼성은 다를까요? 삼성은 S24의 CPU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파운드에서 못하고 퀄컴 걸 썼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잘하던 걸 굉장히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잘해야 하면서 파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IDM 업체는 도미노처럼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 사태라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왈라인 사인이 뭐냐 하면은 HBM은 이미 네. 삼성이 추격자가 되어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이 그렇게 잘한다는 D램에서조차 지금 추격자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D램 선단 공정이 해당하는 지금 10나노미터 4세대로에서 5세대 생산 비중을 하는데 DDR5도 SK하이닉스가 먼저 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뺏기고 있어서 네. 원래 삼성의 가장 큰 힘은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먼저 선점해서 그 시장의 질서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그 이익으로 또 차세대를 또 개발하고 해서 이 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게 삼성전자의 핵심 경쟁력이었는데 이제 그게 흔들리다 보니까 다시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 들어오면 전현영 부회장이 근원적 기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텔이라는 그 진짜 절대 강자,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는 메모리 절대 강자가 두 군데가 다 지금 이제 망가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대가 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기업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 경영자나 아니면 회사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똑같이 둘 다 망가진 건지 만약에 두 회사가 똑같이 경영적 판단을 잘못했다면 그것도 약간 좀 이해는 안 되고 그다음에 시대가 만약에 이렇게 와서 이 두 회사가 뭔 용을 빼는 재주가 있지 않은 이상 다 안 되는 상황이면 뭐 경영자 탓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은 두 개 다가 복합적이죠. 아 그래요? 네. 뭐 우리가 이제 보면 뭐 노키아도 그랬고 뭐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면 절대 강자였던 기업들이 시대의 변화를 몰고 사실은 역사의 뒤안길을 물으시지 않습니까? 네. 모토로라. 모토로라도 그랬고 그때를 보면 이 강자들은 사실은 강자가 되는 순간 네. 사실 자만에 빠지잖아요. 네. 예, 자기들이 계속 그 영향력과 그걸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던 사이에 사실은 기술은 더 빨리 바뀌고 시대는 더 빨리 바뀌는 네. 거죠. 어떻게 보면 경영진의 패착이 분명하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경영진이라는 거는 주주들을 위해서도 기업 가치를 위해서도 그 시대의 변화를 잘 읽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죠. 경영의 패착은 분명한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시대는 빨리 바뀌고 있고 그리고 자만했던 거죠.
절대 강자 위치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보이는군요. 안 보이죠. 예, 그리고 또 네. 뭐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맞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니까 앞날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의용 부회장이 두 번째가 뭐냐면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담화문에 세 가지 키포인트인데 첫 번째 기술의 이제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다시 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삼성의 또 하나의 문제는 투자자들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어디로 가지? 라는 물음에 답을 안 해줘요. 아, 방향성이 없어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내놓지 않습니다. AI로 갈 건지 아니면 디바이스 그 글로벌 디바이스 프로바이더로 남을 건지 아니면 뭔가 룰메이커로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가지고 갈 건지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 부분도 정의용 부회장 이야기하죠.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현재 경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포텐셜한 미래를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지난해 다른 기고문을 통해서 이재용 회장이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침묵이 너무 길다. 회장 된 지 2년 됐는데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비전도 나오지 않고 침묵이 너무 길다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네. 정의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직 이야기를 합니다. 네.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던진데 이 말은 삼성은 항상 이런 거죠. 우리가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항상 엔지니어들을 대표이사로 선임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렇죠. 우리가 뭐 윤종영 부회장부터 쭉 그래왔죠. 진대재, 네. 뭐 황 회장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의 힘은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통해서 초격차를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그 초격차를 통해서 선제적인 수익을 먼저 가져오는 구조로 계속 영위해 왔는데 그러려면 그 뒤에 누가 있어야 된다? 강력한 R&D를 기반으로 한 엔지니어들이 뒷받침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대학 가서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대학생 엔지니어 공대생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원서를 내겠죠. 네. 원서를 내고 삼성전자에 떨어지고 SK하이닉스에 붙으면 일단 고민을 한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그 정도까지 갔답니다. 거기에다가 원래 삼성전자의 그 강력한 엔지니어 박사급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AI가 요즘 뜨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AI를 빨리 준비했습니다. 2016년, 17년 뭐 이재용 회장이 그렇죠. 이제 또 준비했는데 그때 유명했던 분이 세바스찬 성 하버드에서 모시고 왔던 세계적 석학 이런 분들 제가 다 추적해 보면 다 나갔어요. 아,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술 개발에 있어서 뭔가를 끌고 갈 정도의 핵심 인력들이 다 빠졌어요. 빠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그 조직에 대해서 마지막에 언급을 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총체적 난국이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 수준의 엔지니어들을 수년 전에 모셔왔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나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조직 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 안에 없으니까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면 네. 잘 보시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핵심이 뭡니까? 선제적 정보를 먼저 알아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기업에 대해서 선제적 정보를 저도 기업에 있었지만 보통 우리가 저는 이제 전략기 팀에 있었는데 Y+3 기획을 보통 한 5월 달에 회의를 해요. 뭐 네. 대부분의 그룹들이. Y+3이라는 사용을 거는 3년 후에 3년 계획을 투자 계획 이런 거. 예. 일반인 투자자들이 알겠습니까? 증권사 직원들 절대 모릅니다. 네네. 금전 세력이기 때문에. 예. 근데 대부분 그냥 그래서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메가 트렌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금리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 개별 기업에 들어가 보면 사실 선제적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대부분 기업 핵심 순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뭘 투자하고 어디로 갈지.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제적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는 인사입니다. 인사. 잘 보세요. 인사를 보면 다음에 어떤 투자를 할지가 눈에 보이는군요.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예. 꼭 그 11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는 사장단 인사를 반드시 봐라. 그게 답이 있다. 그나마 일반 투자자들이 그 기업분들하고 비슷하게 선제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인사를 유심히 봐요. 늘 기업에 인사가 나면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네. 어떻게 보는데 삼성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언론에 굉장히 데스크필되었던 많은 뭐 세바스찬 뭐라든지 또 뭐 AI 쪽에 유명한 뭐 구글에서 데리고 왔다든지 애플 데리고 왔던 분들이 3년을 못 버팁니다. 분명히 이 조직 문제가 있는 거죠. 삼성에서 네, 아, 문제가 있는 거죠. 연봉이 적어서 아니죠. 삼성전자 연봉 이제 꽤 되죠.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용 부회장은 이제 직설을 하신 거죠.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우리가 그 담화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 아니 근데- 그래서 그 담화문을 보고 네. 그래도 정의용 부회장이 제대로 짚었다. 아 문제 파악은 제대로 했다. 했다. 네, 근데 이제 문제 파악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그게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자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이제 해결할 거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뭐 지적해 주신 거 보니까 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제대로 개발하고 제대로 물건을 내놓을 사람들이 지금 거의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사람들을 다시 뭐 불러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 회사에 들어와서 삼성에 들어와서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 신뢰관계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뭘 만들어주는 거를 변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좀 나왔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아마 다음 달 인사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가 올해 보면 삼성전자 유례 없는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올해예요? 예. 어떤 반도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본부장 네. 김기현 사장이 네. 중간에 그만두셨잖아요. 네. 삼성전자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요? 중간에 그만둔 게 정기 인사가 아니고 네. 사실 그 이유를 잘 보면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지난해에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대규모 적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맞죠? 네. 이제 적자를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 직원들의 연봉은 그냥 연봉이 아니잖아요. 항상 연말에 네. 그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줄을 선다는 그 보너스, 인센티브의 핵심이거든요, 연봉이. 네. 네. 삼성전자는 작년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적자라는 이유로. 네.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현 사장이 지난 3월 달에 아마 타운홀 미팅 같은 데서 매월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요구를 했겠죠. SK하이닉스 적자인데 저는 지급했는데. 우리 왜 안 주냐? 근데 그거를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경기현 사장이. 근데 이게 TF팀에 올라가서 거절이 돼버린 거죠. 당연히 엔지니어를 사기는 급락을 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인재도 빠져나가고 조직도 이제 약간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정영 부회장은 직시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문제를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기술은 사실은 인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뭐 우리가 EUV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문제고 네. 기술은 사실은 사람의 손끝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R&D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를 방증하는 거죠.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R&D 인력을 현장으로 보내는 게 맞나 아닌가 뭐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엔지니어 생활을 했지만 이런 거예요. 근데 정의인 부장이 봤을 때는 탁상 행정하지 마라. 네. 현장을 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관료화된 조직에 대한 일침을 강한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계속 이제 긍정적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신 거죠. 자, 우리 이제 다시 기술 오리엔트된 기업으로 다시 일어설 거니까 좀 봐줘라고 지금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눈에 보입니다. 일단 뭐 인사가 나와야 뭔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의 이 상황을 보실 때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삼성전자가 그래 다시 올바른 곳으로 방향키를 좀 돌리고는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문제 인식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정영훈 부회장이 지난 한 6개월 되셨죠? 5월 달쯤에 들어오셨으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제 인식은 제대로 하셨다. 현황 파악은 하신 것 같다. 네. 이제 액션인데 이제 이 액션들이 위에 있는 그 사실은 이재용 회장이나 그것도 발표도 재밌어요. 이재용 회장이 해외 나갈 때 발표를 했어요. 담화문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뭐 순방길 동행했을 때 그때 네네.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의를 보면 사실 그 정도 사안들은 이재용 회장이 정도도 해도 되는 내용이었는데 네. 본부장을 시킨 것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에 대한 직시는 제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희망이 잃어버린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인터넷 같은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뭐 삼성전자 뭐 영부직 있던 사람들이 막 올렸다는 글 같은 걸 이제 보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와 진짜 너무 답답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제대로 된 목소리가 위까지 전달해야만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그러면 삼성에서 좀 많이 벌어져서 이번에 뭐 그 담화나 사과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지적했다고 판단도 하세요. 저는 이번 담화문이 예. 이제 원래 경영이라는 게 이제 경영 지원 파트, CF를 중심으로 한 경영 지원 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선시대로 말하면 문관 무관이 있는 거죠. 그 정치라는 문관이 있고 실제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무관들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제조업을 저는 평가할 때 제조업이 잘 될 때는 어떤 때냐? 이 무관들이 힘을 얻고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대표인물이 누구냐? 무관인 거죠. 제조업이니까. 그런데 문관이 그 회사의 대표 인물이 되고 뭐 CFO가 전면에 나서고 네. 잘 보세요. 저는 이제 인사를 볼 때 CFO가 대표이사가 됐다. 저는 그 회사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CFO 간 거죠. CFO는 무조건 보수입니다. 재무이사가 대표이사 됐다는 이야기는 최근에 저는 딴 얘기긴 하지만 SK그룹 보세요. 리밸런싱한 이름으로 하기 전 지난해 인사를 보면 CFO들이 대거 전면에 등장합니다. 신세계그룹 지금 CFO들이 그 대표이사로 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FO가 대표이사가 딱 되는 순간 이말 인사에서 저 회사는 저 기업은 투자해서 일단 저는 보류를 하고 추천드립니다. 저 회사는 지금 저기까지구나. 저 회사는 이제 조정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그 대표나 사장단에 무관들이 올라왔다. 저기는 이제 뭔가 열심히 역동적이구나 이렇게 봐요. 저는 아니 근데 지금까지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장들은 무관들이었던 거잖아요. 다 무관이죠. 근데 이번에 사태가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인은 지난번 해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도부터 사실 저는 있었다 보는데 바이든이 그때 한국에 방문했을 때 유선 때 등되고 나서 그때 뭐 1,000조 투자한다는 굉장히 빵빠레 불고 할 때 당시에 이름들이 제대로 놓친지 모르겠는데 R&D 수장을 2분 바꿔버렸어요. 그랬나요? 네, 삼성전자에. 네, 그런 기사를 놓치면 안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 저기 조금 문제가 있네. R&D 투장을 바꾼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네. R&D 투자를 바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R&D를 했는데 차세는 차세대잖아요. 네. 차세대를 준비했는데 이게 현장 라인 가서 비걱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세대 문제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뉴스들 잘 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꼭 인사를 보셔라. 그런 뉴스가 제일 재미없긴 해요. 인사 뉴스, R&D 수장 바꾼 뉴스 이런 뉴스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 안 가요. 우리가 정치 뉴스에서는 인사 뉴스를 제일 재밌게 하면서 사실 예. 기업 뉴스도 사실 인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게 모든 것이 담겨 있죠. 그럼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갈 곳은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에게 뒤쳐졌던 거 다시 이제 극복해서 빨리 HBM 뭘 이제 따라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파운드리도 또 끌고 가야 돼. 메모리는 뒤쳐졌는데 또 심지어는 중국에서 또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제가 내리는 처방은 이런 거예요. 일단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현재 구조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다. 무리다. 왜냐하면 이해 충돌이 걸리죠. 그렇죠. 그럼 그럴 수 있죠. 예. 누가 맡기겠습니까? 적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애플 칩을 삼성전자에 맡긴다는 거는 경쟁자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게 충돌이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묶어 놓으면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급자 중심의 경영에서 소유자 중심의 경영함과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파운드리를 분사를 하든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두 개 같이 가는 건. 근데 그게 지금 어려운 게 예. 구조적으로 어려운 게 삼성그룹은 지배 구조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아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끝나야 지배구조 개편이 덜 가고 지배구조 개편 때 자연스럽게 파운드리를 분사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다 엮여 있어서 사법 리스크가 프레이지지 않으면 네. 지배구조 개편도 어렵게 되고 지배구조 개편이 어려우니 파운드리 같은 사업 구조가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굉장히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아 그럼 파운드리는 어쨌든 분산하긴 하겠군요. 결국은 몇 해야- 년이 걸리든. 살아남으려면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 두 개 같이 가져가는 건 이건 저는 바보 굉장히 같습니다. 무리라 봅니다. 아. 구조적으로 네. 그러니까 메모리에 삼성전자 집중하고 파운드리는 분사시키고. 분사시켜서 네. 수요자 중심의 이런 바뀌는 트렌드에 빨리 적응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살아남으려면. 지금 판단하시기에 삼성 파운드리는 TSMC는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그런 파운드리 업체들 많잖아요. 뭐 삼성까지는 아직 못 왔겠습니다만 격차가 좀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렇게 뭐 썩 시간이 많이 안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시간이 많이 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아 중국 업체도 따라오는 중국 거에. 따라오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삼성의 새로 나온 갤럭시 최신폰에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만든 칩이 들어가면 이름 기술 올라왔다 보시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네. 간단해요. 예,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지금 근데 삼성 최신폰에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되네. 그러니까 삼성이 자신들의 칩도 못 쓸 정도로 자신이 그렇죠.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심플한 판단입니다. 예. 빵집에서 우리 집 빵은 안 먹어. 우리가 만든 빵을 안 우리가 만든 빵은 안 먹어. 그게 기업 내에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담당자예요. 나는 스마트폰을 최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불안한 거 쓰겠습니까? 같은 직구들은 안 씁니다. 그렇죠. 이거 잘못 만들면 내가 잘리는데. 대표적인 예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CJ ENM이 그 유명한 뭐 이렇게 포로 만들 때 협찬을 CJ를 안 받고 뭐 다른 대상 이런 데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경제 똑같은 거죠. 아. 경쟁을 해야 되니까. 메모리 쪽은 혹시 지금 얼마나 시간이 좀 있다고 보세요? 메모리 쪽은. 원래 삼성전자가 이제 초격차라고 이야기하면 네. 보통 1.5 사이클 정도 앞서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차세대에서 보통 개발을 보통 2년 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1.5세대면 3년을 앞서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6개월 차이까지 줄어들었다는 거 보는 게 전문가들 시선입니다. 중국과 어디와? SK 하이닉스나 하이닉스와? 뭐 미국 뭐 마이크론 정도. 아. 그러니까 1.5 사이클에서 0.5 사이클 줄었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네네네네. 그리고 지금 조금 이게 제대로 다시 원래 속도를 확 회복하지 못하면 이 금방 이건 따라잡힐 수도 있는 수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정영진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네. 차관문을 발표하신 거죠. 아. 그에 대한 위기감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럼 그렇게 해서 바꾸면 되기는 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인텔도에 우리 뭐 한참 이렇게 막 한 10년 이렇게 밥 말아 먹을 때 인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옛날 팀 다시 다 데려와가지고 했는데 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바꾸고 한다고 되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뭐- 원래 그냥 큰 일이 압도적 1위 업체는 그렇게 한번 싹 망가지고 나서 뭐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잘 뛸 수도 있는 건지. 저는 아직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 나가는 TSMC도 사실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마이클 창이 다시 은퇴했다가 복귀를 했잖아요. 네. 그랬나요? 그리고 살아났거든요. TSMC가. 네,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아직 기회는 있는 거죠. 뭐 예. 기업의 기회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뭐 제가 여러 가지 위기설을 이야기했지만 예. 그나마 0.5 사이클에 대한 격차는 아직 있는 거고. 네. 우리 이순신 장군님 12척 가지고 다 이겼지 않습니까? 네. 굳이 예를 들면 그래서 첫 번째 희망은 현실 직시를 하셨다는 게 희망적이다 보는 거고 그것조차 없으면 굉장히 불행한데 근데 이 위기를 저는 11월 인사가 그래서 되게 이제 기대가 되고 네.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되는데 이 11월 인사에서 어떤 식으로 바뀔지가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질문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메모리의 혹시 중요성이 저는 이전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시대가 온 건 아닌가 하는 그거는 걱정- 분명합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잃어버린 10년을 부터 분석하면서 네. 삼성전자의 가장 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제가 그 시장을 분석해 봤더니 메모리가
약간 수그러들 때 스마트폰이 터지면서 낸드가 터져버린 거예요. 엄청난 수익을 내게 된 건데 네. 지금 낸드가 이제 완전히 적자에 운용이 됐지만 그 10년 동안 삼성이 뭘 못했냐면은 이 시장에 의존적으로 공급 프로바이더로서의 직위를 누렸지만 새로운 마켓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질문 돌아오면 네. 메모리의 가장 큰 위기는 시장에 너무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삼성이 PC, 그렇죠. IT나 PC 시장에 그냥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 IT나 PC가 대부분 시장이 슈링키지 되고 있어요. 예. 대부분 이제 칩을 대부분 애플부터 뭐 아마존부터 대부분 IT 기업들이 스스로 칩을 설계해서 자기에게 맞는 디바이스에 자기에게 맞는 칩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썼던 범용의 메모리들은 자꾸 수요가 늘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로 보는 거죠. 저 예전에 뭐 열쇠를 귀신같이 잘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치더라도 네. 열쇠 자물쇠를 다 터치로 바뀌어. 네. 그럼 아무리 열쇠 자물쇠를 막 귀신같이 잘 만들고 뭐 0.01mm까지 오차 없이 만들어야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그쪽 수요가 없는 거니까 네. 혹시 그렇게 메모리 쪽이 조금 점점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이제 드렸던 질문인데 일부분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좀 있다는 거군요. 일부분은 분명히 네. 존재하죠. 아 그럼 삼성이 갈 길이 좀 답답하긴 하네요. 그쵸. 낸드를 네. 빵 터트린 게 삼성이었잖아요. 그렇죠. 낸드를 터트린 게 삼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애플과의 빅딜과 함께 낸드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게 또 삼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옛날 같았으면 삼성이 또 뭔가 하나 하겠지라고 했지만 지금처럼 이 골마 던진 문제점들이 딱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도 이렇게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조금 시간을 두면은 또 뭔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뭐 분명한 건 재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뭐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방법적으로 얼마나 빨리 그러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 반도체에 100만 원 투자하실 거면 삼성 하이닉스 어디에 얼마씩 투자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요거 그냥 답해 주십시오. 심플하게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3대 7이죠. 3대 7? 하이닉스. 삼성 3? 하이닉스 7? 네. 아 맞습니까? 지금 만약에 100만 원 투자하면 30만 원 삼성 가격이 굉장히 어찌 보면 매력적일 수 있잖아요. 삼성 매력적일 가격이. 수 있죠. 예, 그런데도 30만 원, 하이닉스 70만 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리더스 인덱스의 박지훈 대표님 모시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 또 얼마나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여쭤봤는데 하여튼 핵심은 인사 그걸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갈 건지가 좀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사 나올 때 한번 다시 좀 오셔서 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삼성전자는 지금 하는 것 같다 이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시죠. 네, 박지훈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